대한민국 27년 12월 23일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순국선열 영령 앞에 아뢰나이다. 시조단군께서 다스림과 가르침으로 문명을 여신 뒤로 유구한 역사가 근 5천년에 이르는 동안 흥망의 역사가 어찌 한두 번이리오. 그러나 대개는 같은 민족이 이어받았고 혹 외세의 침탈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 그쳐 단군의 후손이 한 갈래로 이어온 계통은 언제나 뚜렷하였으니 일제에게 당한 강제 병합은 그야말로 역사상 보지 못하던 초유의 비극이라. 을사늑약에서 비롯하여 정미칠조약을 지나 경술국치에 이르러 드디어 언어가 끊기니 그 참담함은 오히려 둘째요. 부끄러움과 욕됨이 극에 달함을 무엇으로 견디어내리오. 이러한 가운데 한 가닥 찬란한 빛을 일으켜 이 민중으로 하여금 치욕의 날에도 빛을 보게 하고 비참한 시기에도 끊임없이 분발케 함은 과연 누가 주신 것이리오. 우리는 을사년 이후 순국하신 선열 여러분을 꿈에도 잊지 못하나이다. 그동안 외놈들이 이 땅에서 날뛴 지 오래라 통감이니 총독이니 하면서 패퇴하던 날까지 조국 강산과 인민들을 그들의 점령하에 통제하는 줄 알았으나 우리 선열의 피로써 쌓아온 거룩한 진세가 41년의 세월을 관철하여 몸은 쓰러져도 혼은 나라를 놓지 않고 숨은 끊어져도 뜻은 결의와 얽매어 그 장하고 매서움을 말할진대 어느 분의 최후인들 하늘이 울고 땅이 슬퍼할 거대한 족적이 아니시리오. 칼에 베어 돌아가셨거나 약에 의해 독살당하셨거나 다 같은 독립운동을 발발시킨 기둥이요. 단신으로 의거하거나 무리지어 싸우거나 모두 광복 달성의 열렬한 매진이요. 시중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다 굳센 뜻을 감옥에 묻었거나 해외를 전전하면서 괴로운 마음을 적의 칼날에 끝마쳤거나 이 모두 적과 싸워 죽겠다는 굳센 의진이 개인으로 단체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죽임을 당하였거나 그 피해 서로 다르지만 내어뿜은 민족적 얘기는 그치지 않았으니 이 피가 마르지 아니함에 적과 싸움에 쉬신 적 없고 싸움이 그치지 아니함에 외적이 한시도 이 땅을 완전히 장악했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과거 41년을 통틀어 왜구가 통치했다 할지언정 하루라도 그들의 시대라 일컬을 수 없음은 오직 순국선열들의 피 향내가 항상 나라의 정기를 주관해온 까닭이니 선열 여러분이 아니런들 우리가 무엇으로써 이 땅에 서리오. 삼천리 흙더미 아랄 그대로가 여러 선열의 뜨거운 피의 은결임을 생각하매 이 땅에 들어올 때 예탄과 새 감격에 가슴이 막혀 어찌할 줄을 몰랐나이다. 교활한 왜구가 러일 전쟁 승리의 위압으로 을사늑약을 강압하며 떠들던 것이 어제인 듯하오이다. 나라 기울고 대세 어긋나 앞길의 암흑이 그 즈음을 알 수 없던 그때 애국 영령들의 영구한 정기가 몇몇 분의 선연한 피로 다시 솟아나니 안으로는 대한제국의 두터운 신망을 받은 원로들, 의를 지키며 고난을 달게 받던 신하들, 나라를 지키던 격앙된 군인들, 미관말직의 강계한 관리들, 제야 유림 원로들의 순혈이 서로 이었고 밖으로는 외국 주둔 외교관의 순국이 여론을 요동치게 했으며 각 지방으로는 의로운 깃발이 곳곳에 휘날려 전선에서 죽어 차가운 산에 혼이 될지언정 잡혀도 굴하지 않는 장사라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나이다. 헤이그에서 밀사의 의로운 소식이 국내외를 흔들어 국민마다 피가 끓던 중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는 핍박에 뒤이어 군대의 해산을 보게 되던 날 대대장의 괭렬한 자결이 조국 광복의 산 교훈이 되어 죽어도 겨누라는 명령이 되어 마침내 피비린내 나는 일전이 민중의 지향으로 빛났으니 무릇 군복을 몸에 걸친 이는 거의 의병으로 결합되지 아니함이 없고 문관들도 함께 깃발과 북을 잡아 비록 형세가 보잘것없었으나 잠옷 구름같이 일어나 창이 부러질수록 의기는 더욱 굳고 몸이 적에게 잡힐수록 정신은 갑절이나 활발하였나니 옥중에서 또는 황야에서 어느 누군들 어기찬 죽음이 아니오리까. 난적을 치려다가 잘못하여 자신의 의로운 몸만 다친 것을 애달파함도 그 얼음이거니와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원수를 사살하던 장건은 지금껏 의연한 모습으로 남아있나이다. 일제의 합병 당시에도 조야를 통하여 순국이 이어졌으니 관리를 비롯하여 벽촌에서 절개를 지키시니 교육으로 민중을 뭉치려 하더니 석학, 문호, 지조 높은 선비에서 아녀자에 이르기까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목숨을 버리고 적을 죽이고자 하는 매서움을 밝히셨나이다. 을사년부터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 나라 이미 기우는 것을 대세 이미 가는 것을 저렇듯 죽음으로 붙드시려 하였으나 기우는 것은 기울고 가는 것은 가 최후에 이르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붙드신 그 힘은 그 속에서 점점 강고하여 한번 대재앙의 최후를 넘자 아래로 기울던 파도를 휘어 돌려 다시 용솟음치기 시작하여 조국 광복의 한 길로 전 민중이 달리는 바 되었나이다. 이에 앞서 만주에서, 남중국에서, 멀리는 미국, 가까이는 연해주에서 애국지사의 종적이 있더니 다시 그 규모를 확대하여 혹 단결하여 군대를 배양하고 혹 규합하여 무리를 증강하고 혹 단신으로 다니며 이쪽에서 후원하고 저쪽에서 호응한 그 일 또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달려든 것입니다. 국내외에서 호응하는 뜨거운 피 속에서 전 민중의 의지 불타듯이 뜨거워가다가 김인현 3월에 와서 하나로 모아져 독립만 새로 터지자 여기서 대한민국을 내세우고 임시정부를 만들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나이다. 하나로부터 억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선열에 물려주신 바임을 생각하니 오랜 세월에도 오히려 소매 적시는 눈물을 자아내게 되나이다. 을사년 이후 우리의 민족운동이 강해지더니 김인현 만세 소리에 모여들던 그때부터 농촌, 시장, 교회, 학교, 부인, 노인 나눌 것 없이 앞에서 넘어진 채 뒤에서 밀고 나와 피바람이 온 국토를 휩쓸었으니 이는 임전무태라는 선조의 가르침이 다시 살아난 것이리라. 흘린 피 헛되지 않고 하늘이 민중의 충심을 돌아보시어 오늘 광복의 서광을 내 나라 땅에서 맞이하게 되었나이다. 피 흘려 돌아가신 선열은 언제나 나라를 잇게 하는 근간이시라. 한 사람의 피로 민족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니 선열은 곧 나라의 명운이라는 말이 어찌 헛된 말이겠나이까. 저 도쿄에서 이봉창의 장한 의거가 조국의 사람이 있음을 나타낸 것도 그러려니와 왜구들이 상하이에서 우방을 공격하여 큰 한을 품게 되었을 때 윤봉길의 의거로 외적의 우두머리를 없애 우리 독립운동도 성난 파도와 같이 일어나게 되었나이다. 예부터 지사는 죽음을 가볍게 여기나니 구태여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신 것에 대해 애도의 사소한 정을 표하고자 아니하며 더욱이 선열 모두 광복의 으뜸 공로자이신데 무슨 한이 더 남아있으리까? 그러나 같은 선열이면서도 누구는 두드러져 하늘과 땅에 혁혁히 빛나고 누구는 이름조차 알 길 없으니 전자가 다행이라면 후자 어찌 불행이 아니리까? 하물며 아무도 없는 궁벽한 길, 마른 풀 위에 해골이 되어 뒹굴어 귀신불만 번득이고 까마귀만 어지러이 날 뿐 살아서는 차치하고 죽어서도 소식조차 적막한 이가 많음을 어찌하리오. 설사 이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독립전쟁 도중에 사라진 이들은 누구며 오래 갇히어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신 이들은 누구인지요. 이러한 분이 많아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그곳에 해, 별과 나란히 빛날 공적이 많으시리니 가신 임들이여. 임들이 아무리 호연타 한들 살아있는 우리들이야 어찌 돌아보아 슬프지 아니하리오. 다시 생각하면 순국선열은 모두 순국으로 하나이시니 이를 서로 구분하고 나누려 함은 오히려 사견인 양하여 스스로 위안코자 하나 그럼에도 슬퍼하는 바가 남아있습니다. 을사년 이후 선열이 보고자 하심이 광복이라 이 몸이 전전하는 동안 동지로서 어려움을 같이 하더니 가운데도 이미 선열을 따라가시니 많거늘 광복의 이날을 어찌 살아남은 우리만 보며 더욱이 광복을 만드시더니는 멀어 아득하고 그 발자취를 이어받은 우리가 이 광복의 서광을 바라보니 이 느낌을 또 어이하리오. 우리가 나라 밖에서 지낸 세월이 오래라. 그때는 산자들도 죽음의 길에 있어 의존하는 것은 오직 선열들의 혼백임에 인간과 귀신의 차이도 잊었는데 이제 고국에 들어와 동포민중의 품에 안기니 와락 이 몸에 살아있음이 어찌 그리 확연하게 느껴지는지요. 입국한 그날 바로 작은 정성이라도 드리려 한 것이 오늘에야 내무부에서 주관하고 국내 여러 사람들이 향응하여 추념하는 대회를 거행하게 되니 늦으나 오히려 무한한 정을 표할 수 있되 우리 선열께 바칠 꽃다운 향기는 광복의 완성, 즉 독립의 성공에 있을 뿐이거늘 이제 여기까지 도달함에는 아직 거리 없지 아니하니 영전에 향하는 부끄러운 마음 잠옷 무겁나이다. 그러나 몇십 년 전 암흑뿐이요 신랄 같은 희망도 없던 그때에도 선열들은 꺾이지 아니하셨으니 우리 이어받은 과업에 헌신할 것을 맹세하는 것은 물론이요 때에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민족의 바른 지침은 선열이 남기신 유업에 의거할 것을 우선 선열께 고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영령은 우리를 위하여 빛을 밝힐 것이니 100번 꺾여도 굽히지 않으신 의기, 지극히 순결하신 높은 지조, 민족을 자신과 같이 여기신 참된 마음, 웅대하고 용맹하며 우뚝 뛰어나신 용기와 기계를 전 국민이 본받아
이로써 태평한 운세를 맞이하여 위로는 나라 시조님의 널리 이롭게 하는 성스러운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시며 아래로는 3천만의 기원을 이루게 하소서. 백설부 김진섭. 말하기조차 어리석은 일이나 도회인으로서 비를 싫어하는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눈을 즐겨하는 것은 다만 개와 어린이들뿐만이 아니요 겨울에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일제히 고요한 환호성을 소리 높이 지르는 듯한 느낌이 난다. 눈 오는 날에 나는 일찍이 무기력하고 우울한 통행인을 거리에서 보지 못하였으니 부드러운 설편이 생활에 지친 우리의 굳은 얼굴을 어루만지고 간지릴 때 우리는 어찌된 연유인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온화하게 된 마음과 인간다운 색채를 띤 눈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경쾌한 목례를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나는 겨울을 사랑한다. 겨울의 모진 바람 속에 태고의 음향을 찾아 듣기를 나는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라 해도 겨울이 겨울다운 서정시는 백설, 이것이 정숙히 읊조리는 것이니 겨울이 익어가면 최초의 강설에 의해서 멀고 먼 동경의 나라는 비로소 도해까지 고요히 들어오는 것인데 눈이 와서 도해가 잠시 문명의 국악을 벗고 현란한 백의를 갈아 입을 때 눈과 같이 온 이 넓고 힘세고 성스러운 나라 때문에 도해는 문득 얼마나 조용해지고 자그마해지고 정숙해지는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이때 집이란 집은 모두가 먼 꿈속에 포근히 안기고 사람들 역시 희귀한 자연의 아들이 되어 모든 것은 일시의 원시시대의 풍속을 탈환한 상태를 나타낸다. 온 천하가 얼어붙어서 찬 돌과 같이도 딱딱한 겨울날의 한가운데 대체 어디서부터 이 한없이 부드럽고 깨끗한 영혼은 아무 소리도 없이 한들한들 춤추며 내려오는 것인지. 비가 겨울이 되면 얼어서 눈으로 화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만일에 이 사견한 삼동이 불행히도 백설을 가질 수 없다면 우리의 적은 위안은 더욱이나 그 양을 줄이고야 말 것이니 가령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추위를 참고 열고 싶지 않은 창을 가만히 밀고 밖을 한번 내다보면 이것이 무엇랴. 백설 애한 세계가 눈앞에 전개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에 느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말할 수 없는 환희 속에 우리가 느끼는 감상은 물론 우리가 간밤에 고운 눈이 이같이 내려서 쌓이는 것도 모르고 이 아름다운 밤을 헛되이 자버렸다는 것에 대한 후회의 정이요. 그래서 가령 우리는 어젯밤에 잘 적엔 인생의 무의미에 대해서 최후의 단안을 내린 바 있었다 하더라도 적설을 바라보는 이 순간에만은 생의 고요한 유열과 가슴의 가벼운 경악을 아울러 맛볼지니 소리 없이 온 눈이 소리 없이 곧 가버리지 않고 마치 그것은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인 거나 같이 순결하고 반가운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순화시켜 주기 위해서 아직도 얼마 동안은 남아있어 준다는 것은 흡사 우리의 친구가 우리를 가만히 몰래 습격함으로써 우리의 경탄과 우리의 연락을 더 한층 고조하려는 그것과도 같다고나 할는지. 우리의 온 밤을 행복스럽게 만들어주기는 하나 아침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달콤한 꿈과 같이 그렇게 민속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한번 내린 눈은 그러나 그다지 오랫동안 남아있어 주지는 않는다. 이 지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슬픈 일이나 얼마나 단명하며 또 얼마나 없어지기 쉬운가. 그것은 말하자면 기적같이 와서는 행복같이 달아나 버리는 것이다. 백설이 경쾌한 윤물을 가지고 공중에서 편편히 지상에 내려올 때 이 순치할 수 없는 고공무용이 원거리에 뻗친 과감한 분란은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의 처연한 심사를 가지게까지 하는데 대체 이 흰 생명들은 이렇게 수많이 모여선 어디로 가려는 것인고? 이는 자유의 도취 속의 부유함을 말함인가? 혹은 그는 우리의 참여하기 어려운 연락에 탐닉하고 있음을 말함인가? 백설이여, 잠시 묻노니 너는 치상에 누가 유혹했기에 이곳에 내려오는 것이며 그리고 또 너는 공중에서 무질서의 쾌락을 배운 뒤에 이곳에 와서 무엇을 시작하려는 것이냐? 천국의 아들이여, 경쾌한 족속이여, 바람의 희생자인 백설이여, 너희들은 우리들 사람까지를 너희의 혼란 속에 휩쓸어 넣을 작정인지는 알 수 없으되 그리고 또 사실상 그 속에 혹은 기쁘게 혹은 할 수 없이 휩쓸려 들어가는 자도 많이 있으리라마는 그러나 사람이 과연 그런 혼돈한 와중에서 능히 견딜 수 있으리라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백설의 이와 같은 난무는 물론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강설의 상태가 정지되면 눈은 치상에 쌓여 실로 놀랄만한 통일체를 현출시키는 것이니 이와 같은 완전한 질서, 이와 같은 화려한 장식을 우리는 백설이 아니면 어디서 또다시 발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주위에는 또한 하나의 신성한 정밀이 진저하여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엿듣도록 명령하는 것이니 이때 모든 사람은 긴장한 마음을 가지고 백설의 계시에 깊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보라, 우리가 절망 속에서 기다리고 동경하던 계시는 참으로 여기 우리 앞에 와서 있지 않은가? 어제까지도 침울한 암흑 속에 잠겨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백설의 은총에 의하여 문득 빛나고 번쩍이고 약동하고 웃음치기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라붙은 풀포기, 앙상한 나뭇가지들조차 풍만한 백화를 달고 있음은 물론이요, 괴벗은 전야는 성자의 영지가 되고 공허한 정원은 아름다운 선물로 가득하다. 모든 것은 성화되어 새롭고 정결하고 젊고 정숙한 가운데 소생되는데 그 질서, 그 정밀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며 영혼의 해조에 대하여 말하다. 이때 우리의 회의는 사라지고 우리의 두 눈은 빛나며 우리의 가슴은 말할 수 없는 무엇을 느끼면서 위에서 온 축복을 대하여 오직 감사와 찬탄을 노래할 뿐이다. 눈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덮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같이 희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지만 특히 그 중에도 눈이 덮인 공원, 눈에 안긴 성사, 눈 밑에 누운 무너진 고적, 눈 속에 높이 선 동상 등을 봄은 일단으로 더 흥취에 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모두가 우울한 옛 시를 읽는 것과도 같이 그 배후에는 알 수 없는 신비가 숨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눈이 내리는 공원에는 아마도 늙을 줄을 모르는 흰 사슴들이 떼를 지어 뛰어다닐지도 모르는 것이고 저 성사 안 심원에는 이상한 향기를 가진 엘러베스터의 꽃이 한 송이 눈 속에 외로이 피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며 저 동상은 아마도 이 모든 비밀을 저 혼자 알게 되는 것을 안타까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라 해도 참된 눈은 도에 속할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산중 깊이 천인만장의 계곡에서 맹수를 잡은 자에 체험할 물건이 아니면 아니 된다. 생각하여 보라. 이 세상에 있는 눈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니 가령 열대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저 킬리만자로의 눈, 우랄과 알래스카의 고원에 보이는 적설, 또는 오자마자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다는 상부 이탈리아의 눈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눈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눈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불행히 우리의 눈에 대한 체험은 그저 단순히 눈 오는 밤에 서울 거리를 배회하는 정도에 국한되는 것이니 생각하면 사실 나의 백설불한 것도 근거 없고 싱겁기가 짝이 없다 할 밖에 없다. 오랑캐꽃, 이원수. 옷벗은 나뭇가지에는 아직 잎이 피지 않았는데 길가 마른 잔디 속에 꽃이 피었다. 그건 화려한 꽃도 아니요, 지극히 작고 빈약한 꽃이다. 무르녹는 듯한 봄날에 어우러져 피는 벚꽃이나 복숭아꽃도 아니요, 의젓한 자태를 자랑할 수 있는 모란이나 작약같이 남의 눈을 끌 수 있는 것은 더구나 아닌 조그만 풀꽃이다. 하필 이름이 오랑캐꽃일까? 자줏빛 작은 꽃은 마른 풀잎 새로 가냘픈 줄기를 뽑아 올려 아가씨처럼 고개 숙이고 피어 있다. 겨울에 시달리면서 봄을 기다린 어린 이 꽃은 지금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런 마음으로 그 첫 봉오리를 피웠을 것인가. 가느다란 꽃줄기와 조그만 꽃잎 속에 서린 봄에 대한 강렬한 희망이 기특하다. 언 땅에서 견디어낸 작은 뿌리의 힘과 의지가 대견하다. 봄에 피는 꽃이나 풀이 특히 귀여운 것은 이렇게 모진 추위를 이기고 나오는 까닭일 것이다. 1년 내내 봄철이라면 초목의 귀함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추위를 겪은 다음의 따스함이기에 그 봄이란 것이 반갑고 눈얼음 속에서 닭이 살아나 피었기에 봄의 꽃은 한결 더 사랑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감격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곤란을 뚫고 살아나는 것에서 느끼는 마음, 그것에 기울이는 애정, 그런 마음에서 오는 감격이 저기에는 있다. 나는 꽃을 볼 때마다 항상 소년 소녀들을 생각한다. 인간 사회에서의 꽃은 그들이기 때문이다. 소년 소녀들아, 너희들은 눈보라치는 겨울을 겪고 나온 저 오랑캐꽃처럼 온갖 고통을 뚫고 자라나고 있다. 전쟁도 가난도 다 견디고 이기고 깨끗이 피어나는 까닭에 나는 너희들을 좋아한다. 슬픔도 고통도 모르고 자라난 사람은 행복하다고는 하려니와 값 있는 삶을 모르는 법이다. 쑥쑥 자라서 찬란히 꽃 피어라. 오랑캐꽃 한 송이를 들여다보고 앉아서 나는 일어설 줄을 모르고 있다. 조그만 꽃 속에 귀여운 얼굴이 보여진다. 아, 정말 봄이 왔다. 피어린 600리. 이은상. 오늘은 휴전선 행각의 마지막 날이다.
나는 지금 동부 전선에서도 가장 치열한 격전을 치렀다는 향로봉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여기는 바로 설악산 한계령으로부터 흘러오는 한계의 시냇가, 발길은 북쪽을 향하면서 눈은 연방 설악산 들어가는 동쪽 골짜기를 바라본다. 30년 만에 다시 보아도 밝은 빛, 맑은 기운이 굽이쳐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가슴속의 티끌을 대번에 씻어주기 때문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시원하냐. 그래, 이런 데서 그렇게 피비린내를 풍겼더란 말이냐. 친소도 없이, 은원도 없이 싸우다 말고 총을 던지고 냇물에 발이라도 담그고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데가 아니냐.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이런 산수 속에서 더구나 지난날 전투 중에서도 가장 처참했던 것이 설악산과 향로봉 싸움이었다니 우리는 왜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차는 어느새 진부령을 넘는다. 이제는 인제 고성 두 고을의 경계다. 이로부터는 고성 땅 손님이 되는 것이다. 고개를 넘으면 내림길 얼마 아니하여 진부리에 이른다. 마을이었던 터만 남았고 집도 사람도 없다. 다만 길가에 비석 두 개가 서 있다. 하나는 향로봉 지구 전적비요. 다른 하나는 설화 희생순국 충원비다. 피 발린 비석이요. 눈물 어린 비석이다. 전적비에는 1951년 3월 7일로부터 6월 9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군이 영웅적으로 공산군과 싸워 마침내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사적을 새겼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지역의 휴전선 지도를 이같이 북으로 높이 그어 올려놓은 것은 실상 이 싸움에서 승리한 때문이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속박을 벗어나 카나안일 복지를 향하여 광야를 거쳐 갔듯이 오늘 우리 민족도 광복과 함께 새로운 이상, 세계를 향하여 온갖 고난 극복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날 이스라엘 민족이 르비디미에 이르렀을 때 약탈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저 침략자 중공군이 쳐들어와 우리의 가는 길을 저해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 이겨서 승리의 돌단을 쌓은 것 같이 우리도 지난날 싸워 이겨서 여기 이곳에 승전비를 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돌단의 이름을 지어붙이되 여호와 니시라 하니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이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지금 이 승전비의 자유는 나의 깃발이라는 이름을 지어붙이고 싶지 아니하냐. 그리고 또 충원비에는 1956년 2월 중순으로부터 3월 초순 사이에 이곳 향로봉 밑에서 눈이 무너져 우리 젊은 국군들이 그 눈 속에 희생되었던 사실을 새겼다. 얼마나 아깝고 통분한 일인지 형언할 길이 없다. 젊은 군인들은 집을 떠나 일선에 와서 봄 가고 떨음 가고 눈이 펄펄 날릴 적에 이 겨울만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려니 하고 눈 녹기만 기다리던 이들도 있었으리라. 그대들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진 산 기슭에 찬눈이 몇 번이나 쌓였다 녹고 올해도 어느덧 버들잎이 나부끼는데 그대들의 숨소리만은 다시 들리지 않는구나. 나는 비석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아 명복을 빌고 다시 차를 몰아 서북으로 향로봉을 향하여 오른다. 산을 감고 소라 고둥 모양으로 몇 구비를 돌아오르자 구름이 차머리를 감더니만 난데없이 비가 뿌리기 시작한다. 그렇지 않아도 높은 산, 깊은 골에 한 점 티끌이 없을 건데 비마저 뿌려 씻겨서 온 산이 순녹색의 신선의 궁전으로 화하니 이 비야말로 푸른 비라 쓰는 바로 그 비로구나. 그러기에 높은 제 위에서 모진 풍우에 견디다 못해 썩고 마른 향나무 등걸들이 죽은 채 저도 한몫 푸른 가족 속에 끼어들어 몸뚱이에 두루 감은 이끼 빛깔이나마 한번 힘껏 도두어 본다. 그렇지. 질번거리는 푸른 잔치에 설사 높은 손님은 못될 망정 옛 이야기 잘하는 동네 늙은 이격은 되는 것 같아 눈을 넌지시 던져 아는 채 해주고 지나간다. 마침내 향로봉 위에 올랐다. 높이는 1293m다. 600리 휴전선 밑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다. 마루 위에 높이 서서 부슬비를 맞으며 말없이 바라보는 남북 강산. 아, 조국의 강토는 참으로 장하고 아름답구나. 그렇건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다만 슬픔과 불행 속에 잠겨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나는 지금 향로봉 위에서 하늘을 우러러 안타까운 기도를 올린다. 승리를 위해 해를 머무르게 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주여, 공전하는 역사의 바퀴를 오늘도 여기 멈춰주소서. 불안과 초조와 회한 속에서 다만 슬픔을 되새기면서 바람결에 흰 머리카락을 날리며
헛되이 늙게 하시나이까? 주여, 이 땅의 통일과 자유와 평화를 비 내리듯 꽃 피우듯 부어주소서. 그 땅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그 땅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나는 내 가슴을 어루만지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도로산 아래로 내려와 동해를 향하여 차를 달린다. 건봉산 밑을 지나오며 군인들이 따주는 산딸기랑 오디랑 번갈아 씹다가 문득 보니 밭 언덕에 헤어진 군복 조각을 걸친 허수아비가 섰다. 여기서는 새들도 군인이래야 겁을 내나 보다 하고 웃는 사이에 다시 보니 동해의 푸른 물결이 옆구리에 와 부딪는다. 명오리 폐허를 향하여 북으로 달려간다. 휴전선 마지막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금단의 최종 구역 안으로 들어서니 10여 명의 수비군들이 무슨 큰일이나 난 듯이 뒤를 따른다. 나는 물조차 질벅거리는 풀숲 속으로 신 젖는 줄도 모르고 미친 듯 달려들어가 마지막 남쪽 한계선에 쳐놓은 철조망을 덥석 붙들자 무슨 강한 전류의 감전이나 된 듯이 손발과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철조망을 움켜 잡은 채 손 찔리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서 한 걸음 두 걸음 쓰러질 듯 동쪽을 향하여 바다를 내다보며 걸어나갔다. 끝없이 철썩거리는 동해의 물결, 백사장가에 박아놓은 철조망의 마지막 쇠말뚝을 붙드는 순간 나는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그래, 이것이 피 어린 휴전선의 마지막 철조망, 마지막 쇠말뚝이냐. 그래, 내가 이 마지막 쇠말뚝 하나 잡아보려고 600리를 허위허위 달려왔더냐. 길이 끝났네. 더 못 간다네. 병정은 총 들고 앞길을 막네. 저리 비키오. 말뚝을 뽑고 이대로 북으로 더 가야겠소. 바닷가 모래 위에 주저앉아 파도도 울고 나도 울고. 그래, 길이 끝나서 우는 것이냐, 더 갈 곳이 없어서 우는 것이냐. 아니다. 북한 동포를 붉은 무리의 손에 저대로 버려두기가 안타까워 우는 것이다. 울다 말고 눈물 어린 눈으로 북쪽을 바라본다. 바라보다 말고 몸이 절로 움찔해진다. 이대로 철조망을 팍 차고 넘어가 볼까? 그런단들 누가 내 앞을 막을 것이냐. 문득 북쪽 한계선 앞에 있는 까치섬을 바라본다. 밀려드는 조수의 발부리가 젖는다. 그래, 산으로 못 간다면 물길로 가자. 이 바다를 저어서 건너가 볼까? 공자가 일찍이 강을 건너 진나라로 들어가다가 그 당시 정권을 잡은 조간자가 두명독과 순화 같은 어진 사람들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리며 내가 이 강을 못 건너는 건 운명이다 하고 탄식했었던 것과 같이 나도 오늘 이 바다를 못 건너는 게 운명이더란 말이냐. 아니, 나 혼자 이 철조망을 뚫고 간 데서 민족의 소원이 풀리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쇠말뚝이나 뽑아버린 데서 인류의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차라리 그보다는 먼저 할 일이 있다. 민족과 인류를 저 역사의 함정으로부터 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위인이라 불리는 어떤 몇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민족 전부가, 인류 전체가 모두 나서서 스스로 제가 저를 구출하기에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한다. 어느덧 황혼이 짙어온다. 동해 파도 소리에 심장이 오히려 터질 것만 같다. 언제까지고 여기서 울고만 섰을 수는 없다. 차라리 돌아가자. 돌아가 할 일이 있지 않으냐. 내일 아침 돋아오를 새 태양을 맞이해야겠다. 인욕의 밤을 세우고 새 삶의 태양을 맞이해야겠다. 푸른 동해가에 푸른 민족이 살고 있다. 태양같이 다시 솟는 영원한 불사신이다. 고난을 박차고 일어서라. 빛나는 내일이 증언하리라. 산 첩첩 물 겹겹 아름답다 내 나라여. 자유와 정의와 사랑 위에 오래 거라 내 역사여. 가슴에 손 얹고 비는 말씀 내 결에 잘 살게 하옵소서. 사상과 생활 박종홍. 우리는 처지와 경우에 따라 기쁜 일, 슬픈 일, 거북한 일, 통쾌한 일 등 여러 가지 경험을 끊임없이 쌓으면서 살고 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뜻대로 되기만 하면 오죽 좋으랴마는 때로는 얘기조차 못하였던 엉뚱한 사건이 돌발하여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일이 적지 않다. 매우 딱한 처지에 놓여서 어떻게 해결하였으며 좋을까 망설일 때 우리는 자기가 겪어온 경험이나 배운 지식을 살려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게 된다. 그러나 생각만으로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에 골똘한 나머지 단행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면 그것은 도리어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다고 일시적인 흥분에 사로잡혀 분별 없는 행동을 함부로 감행함으로써 마치 젊은 혈기인 듯이 당연시한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일 뿐 아니라 이를 그르치는 것으로서 화근을 후세에까지 남기게 될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무리 뉘우쳐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잘못을 무지나 경고 때문에 저지른다면 불행의 씨를 뿌리는 것이니 우선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는 동시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이요. 또 할 수 있으면서도 차마 못하는 일조차 없지 않은 것이다. 사람은 생각하면서 살고 살면서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이 매양일을 당하고 나서 임기응변으로 그 곤경을 무사히 모면하는 데 그친다면 언제나 불안할 것이요. 서로 믿고 힘을 합하기도 힘들 것이다.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더라도 또는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변화를 계획적으로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에 처하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의 줏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생활 태도가 하나의 줏대에 의하여 관철되었을 때 비로소 주체성이 살려지는 것이요. 하나의 인격으로서 인간의 존엄성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바가 앞뒤에 연결이 없이 단편적이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짜임새 있는 것이라야 한다. 이처럼 일관된 생활 태도의 밑받침이 될 수 있는 통일된 생각이 다름 아닌 사상이다. 사상은 그저 주어 모은 지식의 축적이나 어떤 이론을 위한 학설일 수 없다. 한갓 지식이나 학설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알며 또 주장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람 자신이 그 지식이나 학설 그대로 꼭 생활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와는 달리 사상은 그것이 나의 사상일 때 나 자신이 그것에 의하여 살며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 곧 나의 생활 신조라야 한다. 생활과 유리된 사상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상이라고 할 수 없다. 사상이 없는 생활은 겉으로는 호사스러울 수도 있고 활기를 띤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나 믿음성이 결여된 생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이나 이 결의 운명과는 달리 나 개인의 행복만을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개인으로서는 제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국가 민족이 자주성을 상실하였다면 홀로 잘 살 수는 없다. 사상은 나의 사상인 동시에 이 결의의 생활 태도를 밑받침해주는 힘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사상이라야 한다. 그러기에 사상은 국가 민족의 이념으로까지 진전한다. 지식이나 학설은 때로는 반대가 가능하기에 오히려 다채롭고 새로운 개척도 쉬울는지 모르나 국가의 이념은 같은 결의의 일원으로서 한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논하지 않고도 누구나 공통적인 생활 신조로 찬동하는 통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사상이다. 그리고 한 개인이 사회나 국가를 떠나서 혼자 살 수 없듯이 한 사회나 국가도 다른 사회나 국가와의 관계를 떠나 이 세상에서 고립하여 살 수는 없다. 인류의 행복과 향상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서로 협조해야 하는 만큼 사상은 세계성을 띠어야 한다. 배타적이며 독선적인 생각은 올바른 사상 구실을 할 수 없다. 좁다랗게 치우친 고집불통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을 따라 공존 공영의 새로운 길을 터놓는 보다 넓은 것이라야 할 것이다. 사상은 생활 자체 속에서 그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며 항상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생겨난 것이므로 그것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비로소 사상다운 사상이 된다. 우리의 생활을 남이 대신하여 살아줄 수 없는 만큼 우리의 사상을 우리 아닌 남이 대신하여 제공해 줄 수는 없다. 남의 것을 널리 배우는 것은 좋은 일이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좋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우리 자신의 사상일 수는 없다. 사상은 남의 것을 흉내나 낸다고 쉽사리 나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상은 그것에 의하여 살며 또 그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면 남의 사상에 의하여 살며 죽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배우고 받아들인 것이 나의 생활에 있어서 나의 것으로 살려질 때 사상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게 된다. 그러기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의 사상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생각해내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널리 배우고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우리의 생활 자체에 충실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한다. 그랜드 캐년 천관우 K형 황막의 미개경 애리조나에 와서 이처럼 조화의 무궁을 소름 끼치도록 느껴보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그 웅은 괴괴한 절승을 그 한 모퉁이나마 전해드리려고 붓을 들고 보니 필력이 둔하고 약한 것이 먼저 부끄러워집니다. K형
애리조나 주 피닉스 불사조의 이름을 지니는 이곳에 온 것이 5월 7일 기온은 화씨 9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내리쬐는 강렬한 햇볕에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라곤 메마른 암괴로만 되어 있는 듯 기묘한 스카이라인을 이루는 미국 남부 특유의 산형과 거리마다 우거진 높다란 종류의 가로수입니다. 이 피닉스에서 다시 대역곡의 관문인 홀레그스테트까지 자동차로 6시간의 행정입니다. 광야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는 갈수록 숨이 가빠집니다. 10분을 달리고 내려다보면 안개가 넓어지고 또 10분 달리면 또 안개가 달라지고 가팔라진 경사를 줄곧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원입니다. 여기저기에 우뚝우뚝 그로테스크한 선인장이 거북이 삼지창 같은 가지를 벌리고 섰습니다. 얼마를 가면 관목원입니다. 황양목같이 생긴 작달막한 나무들이 들을 덮었습니다. 나무도 이 더위에 타버렸는가 푸른 들이 아니라 누런 들입니다. 저 멀리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바람 기둥이 되어 하늘을 찌르면서 맹렬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가 하면 막막한 대야에 해뜨는 부분, 그 구름 끼인 부분이 소낙비 지나가는 풍경처럼 완연히 대기의 경계를 지우며 이동하는 것이 보입니다. 선인장도 이제는 봉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것처럼 손바닥같이 생긴 놈들이 사냐를 덕습니다. 얼마를 더 가면 초원입니다. 이건 역시 누렇게 마른 잔풀이 서리를 얹은 양 보얗게 깔린 곳입니다. 또 얼마를 가면 석원입니다. 돌도 탔는지 모질게 일그러졌습니다. 황혼이 스며듭니다. 서천의 발간 낙조가 몸서리치도록 화려합니다. 이 근방의 집단 부락들을 가진 인디언의 얼굴들이 유난히 표안하게 보입니다. 훌레그스테트라는 동리에서 1박 나그네의 회포는 비경을 찾아드는 흥분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아침 9시 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멀리 백서를 이은 함회리 12,611척의 고봉이 운무에 서리어 있을 뿐 뒷 하나 제대로 찾아보지 못하는 평원을 달리기 또 2시간 만에 낙낙장송의 숲을 지나자 드디어 그랜드 캐년의 종착역입니다. 오슬오슬 춥습니다. 피닉스의 더위, 이곳의 추위 좀 어이가 없습니다. 안내소 안의 홀에는 난로가 확확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안내소 뒤편에 마련된 조망대로 들어섰습니다. 눈앞에 전개되는 황홀한 광경. 어떤 수식이 아니라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광경을 무엇이라 설명해야 옳을는지. 발밑에는 천인의 절벽, 확 터진 안개에는 황색, 갈색, 회색, 청색, 주색으로 아롱진 기기괴괴한 봉우리들이 흘립하고 있고 고개를 들면 유유창천이 묵직하게 들이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550m의 협곡 남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K형, 나는 이것을 보려 여기에 온 것입니다. 별안간 일진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며 옷자락을 휘몰더니 휘날리는 눈. 멀리 이 협곡의 대안인 포엘 고원을 운무의 품 안에 삼키고 기발한 봉우리를 삽시간에 차례차례로 거두고 마침내 눈앞에 보이던 마지막 봉우리를 삼키고 망망한 운에 휘날리는 눈보라 그리고 숨가쁜 강풍. 회명하는 천지 속에 나는 옷 젖는 것도 있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염천지 지유유 독창연이체하라고 한 옛사람의 글귀가 선뜻 머리를 스치면서 까닭 모를 고요한 흥분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천지의 유유함을 생각하노라니 홀로 처연하여 눈물이 흐른다. 차가 떠난다고 합니다. 그랜드 캐년 남한 112km를 달리는 관광버스입니다. 어느 틈에 구름이 개이고 차창으로 보이는 대역곡의 모습은 갈수록 웅장을 더해갑니다. 대역곡의 남한을 따라 천인절벽 위를 차는 달리고 있습니다. 협곡 속에서 죽순처럼 솟아오른 군봉의 꼭대기들이 우리가 달리는 언덕과 같은 높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쳐다보는 충경이 아니고 바라보고 굽어보는 풍경입니다. 야바다의 전망대라는 곳에서 안내인의 수다스러운 설명이 끝날 줄을 모릅니다. 이 절승은 이렇게 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고원에는 태초에 강이 있었다. 강은 흐르면서 양안을 침식하고 고원은 서서히 융기했다. 기슭을 깎는 강류의 협곡은 점점 넓어지고 거기에 풍상우로의 쉴 새 없는 조탁으로 산형은 점점 변해졌다. 그동안이 약 700만 년 내지 900만 년. 차는 또 달립니다. 척도에 웅원한 것도 그것이려니와 색채에 풍염한 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봉우리들이 제각기 빛이 다르고
같은 봉우리가 머리와 허리와 발밑이 달라. 본래가 소녀의 색동 저고리 같은 것인데다가 지나가는 운영에 따라 밝던 빛이 어두워지고 짙던 빛이 엷어지면서 그야말로 오색 영롱, 그것도 너무나 터무니없이 웅장한 영롱을 이루는 것입니다. 날씨는 흐리다가 개다가 또 눈이 휘날리다가 대중을 잡을 수가 없고 봉우리 뒤에 머뭇거리던 안개가 호련히 앞을 가리고 하류 쪽을 배회하던 구름이 호련히 상류로 용솟음쳐 올라옵니다. 절벽 위라고 하지만 산탄대로 옆에는 울창한 숲풀이 심심찮게 끊이지 않고 그 속에서 사슴떼가 기웃이 고개를 들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랜드뷰, 리판 포인트 등등의 이름을 지닌 몇 지점에 내려서 다시금 감탄을 거듭하고는 하였습니다. 이 코스의 종점인 와치타워라고 하는 곳은 처음 협곡 첫 입세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 협곡을 대표하는 전망대입니다. 이곳의 선주민인 그리고 지금도 이곳을 본거의 하나로 삼고 있는 인디언이 쌓아 올린 원통형의 망루입니다. 경주 첨성대보다는 훨씬 큰 이 탑을 들어서면 인디언의 수공품을 파는 것, 간단한 민속 대료 진열실, 음식점 같은 곳이 있고 그 꼭대기가 전망을 위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차가 달려온 방향대로 시선을 돌리면 멀리 유명한 페인테드 데서트가 가로놓였습니다. 채색 사막이라는 이 사막의 빛깔은 317종이라고 합니다. 차가 달려온 방향을 거슬려 바라다 보면 그랜드 캐년 40마일의 존경이 일목에 들어옵니다. 어느덧 기엇기엇 석양입니다. 뭉게뭉게 끝없이 움직이는 운무 속에서 넘어가는 햇빛을 받으면서 대역곡은 그 무궁의 시간 속에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기록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꾸밈이 없이 제멋대로 생겼던 웅장한 맷뿌리들도 이제 와서는 끝없는 하늘과 끝없는 고원 속에 약간의 변화를 보이면서 한낱 소박한 장난감들처럼 그저 얌전히들 제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천루와 기계 소리와 원자탄과 자동차의 홍수가 이 대역곡에서 무슨 의미를 가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발점으로 돌아오니 벌써 어두웠습니다. 인디언의 춤이 시작되었습니다. 흰 바지에 붉은 저고리를 입은 남자가 털벙거지에 북을 들고 흰 치마에 검은 저고리를 입은 여자가 목에는 구슬을 주렁주렁 달고 요헤이야해 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춥니다. 상반신을 벗고 요령을 흔들면서 하는 춤도 있고 벼슬이며 우모며 닭의 모양을 하고 나온 춤도 보여줍니다. 왕년에는 이 대륙을 독차지했던 이 결의건만 오늘은 춤이 끝난 뒤에 백인들이 던져주는 돈을 주우면서 생큐를 연발하고 있는 그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단편 소설의 특질, 최인욱. 단편 소설의 특질을 밝히자면 우선 그러한 소설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하는 문제부터 살펴야 한다. 여기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그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한 문헌을 찾아볼 수도 있다. 소설을 그 분량으로 보아서 길고 짧은 것만 가지고 표준을 삼는다면 단편 소설의 기본 형태는 14세기 이탈리아의 작가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말 근대 소설의 형태와 체제 아래 고도의 예술적 의욕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편 소설은 19세기에 들어와서부터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고 보면 단편 소설은 근대 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가장 연대가 짧은 문학 양식인 것을 알 수 있다. 근대 소설의 특징은 읽어서 재미있는 사건의 기록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구와 인간의 인식에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새로운 인간형의 발견과 창조에 그 중점이 있는 것이다. 단편 소설도 또한 이런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단편 소설이란 것이 어째서 19세기에 들어와 크게 꽃이 피고 결실을 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줄로 안다. 이 문제에서는 대강 두 가지의 중요한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 하나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인간의 생활이 복잡다단해짐을 따라 정신적인 기능이나 심리적 작용이 시간적으로 지리한 것보다는 속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소설도 읽기에 지리한 장편보다는 짧은 시간에 읽어낼 수 있는 단편의 양식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또 하나는 장족의 산업 발달과 함께 인쇄술의 발전과 저널리즘의 융성에서 오는 신문, 잡지들의 간행이 작가들에게 많은 지면을 제공하여 단편을 발표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준 데 있는 것이 단편 소설의 특질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그 설명이 간단하지가 않다. 세상 모든 문물이 다 그렇듯이
이 문학의 내용이나 형식도 시대의 변천을 따라서 변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정된 표준을 세워 그것만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단안을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달라져도 모든 문물에는 다 기본 원칙이 있듯이 단편 소설에서도 그로서의 특수한 성질이 전혀 무시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그 무시될 수 없는 요점만을 추려보기로 한다. 단편 소설의 특질은 첫째로 그 분량이 짧다는 점이다. 근대 소설의 시조라고 부르는 에드거 앨런 포우는 그것이 짧아야 하는 이유를 사람이란 장구한 긴장에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서 산문에 있어서도 30분 내지 한두 시간 안에 통독할 수 있는 것이라야 독자가 그 작품을 대하는 동안 온전히 작자의 의도에 의하여 장편을 읽는 때와 같은 흥미의 중단 또는 권태와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고 말하고 단어의 숫자까지 지적하여 1500에서 8000까지의 중간에 드는 것이라야 한다고 단정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수로 따져서 10,000자 내지 20,000자 정도의 것을 단편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내용이나 체제야 어떻게 되었든지 분량만 짧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은 이 점에서 정말 단편의 특질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며 장편 소설과 다른 점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포우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자. 단편 소설은 장편이 제공할 수 없는 전적인 통일된 인상을 주어야 한다. 단편은 장편의 일부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긴 이야기에서 떼어온 일부의 사건이거나 한 에피소드이어서도 안 된다. 그것이 아무리 짧은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을 그 이상 확대하거나 느리거나 하면 도리어 점점 나빠질 뿐이라는 느낌을 독자에게 주는 그런 것이라야 한다. 이만한 독창성과 압축적 재능이 없이는 단편 작가로서 성공할 수가 없다고 그의 단편 소설론 가운데서 말했다. 그가 강조한 인상의 통일이란 흔히 단편에서 이야기되는 단일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말과 서로 의미가 통하는 것이다. 통일된 인상, 즉 단일한 효과를 거두는 데는 먼저 제재를 다스리는 방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대체로 장편 소설이 인간 생활의 전체적인 면을 다루는 것이라면 단편은 인간 생활의 한 단면을 취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면이란 어느 사건의 한 부분이라든지 긴 이야기 속에 끼어 있는 한 작은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 전체의 사건을 한 단면적인 위치에서 바라보고 다루는 것을 말한다. 그와 반대로 어느 사건의 한 부분이나 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작은 에피소드도 훌륭히 단편의 제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든지 부분이 부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부분이 그 사건의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점에 단편 소설에 어려움이 있다. 흔히 말하기를 단편 소설은 인생의 단면도라고 한다. 단면이란 용어에 대해서 좀 더 적확한 설명을 찾아보기로 하자. 여기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를 톱으로 자르면 단면이 생기고 그 단면에는 연륜이 나타난다. 이 연륜을 보면 나무의 자란 횟수와 그 나무의 길이까지도 짐작할 수 있다.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일생, 한 국가의 역사, 한 사회의 변천에도 각기 단면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세로로 사물을 볼 때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다 살펴야 하지만 어떤 필요한 경우에는 그 단면만 가지고도 전체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분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것을 중국의 문학자 후 즈는 가장 정체에 있는 부분이란 말로 지적하였고 단편 소설은 가장 경제적인 문학수단이라고 설명하였다. 가장 경제적인 문학수단이라는 말은 주로 단편의 형식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독창력과 압축의 재능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후 주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 보기로 하자. 한 푼을 더하면 키가 너무 커지고 한 푼을 덜면 키가 너무 작아진다. 100분을 바르면 너무 희어지고 주색을 칠하면 너무 붉어진다. 말하자면 조금도 증감이 안 되고 도식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경제란 말에 적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더 연장해서 장편 소설이 될 수 있는 단편은 진정한 단편이 아니라고 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단편이란 것은 아무리 짧은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을 그 이상 확대하거나 느리거나 하면 도리어 점점 나빠질 뿐이라는 느낌을 독자에게 주는 그런 것이라 한다고 한 포우의 말을 상기해 봄이 좋겠다. 그러면 이러한 독창력과 압축의 재능을 실현하는 데는 실제 문제로서 구성과 문체가 논의되지 않을 수 없다. 단편은 한정된 짧은 지면에서 문제의 깊이를 발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성이 매우 까다로우며 그만큼 또 작가의 비범한 재능과 기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단편은 경이적인 모멘트라든지 또는 매혹적인 모멘트를 내포하고 구속하는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도이칠란트의 문학자 실레겔의 말이며, 단편은 행동의 통일, 예리한 시튜에이션, 묘사의 적확 등이 필수적이며 하나의 갈등이 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하이제의 말인데, 이것이 모든 구성의 요건과 그 어려움을 지적한 말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단편 작가가 이효석은 그의 단편 소설 강좌에서 말하기를, 단편은 단일한 주제와 집중된 인상에서 오는 통일된 형태가 절대로 필요한 것이니 정연한 형식미가 없이는 구성의 긴밀을 바랄 수 없다고 하였다. 단편은 구성이 긴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단편에서는 어떠한 구성 방법을 취하는가? 이것을 수학의 공식이나 방정식처럼 제시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으며 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유명한 작품과 그 작품을 검토한 이름 있는 문학자들의 이론을 종합하면 거의 일치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한 결론에서 볼 때 대개 장편 소설이 복합적인 구성 방법을 취하는데 비해 단편은 단일적인 구성 방법을 취한다는 것이다. 단일 구성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도 작가마다의 개인적인 재질이나 개성에 따라서 혹은 또 작가의 독창적인 기능에 따라서 그 운용 방법 제각기 다르고 또 달라야 하는 것이지만, 이론으로 말하자면 단일 구성은 사건 자체부터가 복잡성을 띠지 않은 것으로서 단일한 계획 아래 단일한 진행으로 단일한 효과를 노리는 구성법이다. 소설의 핀트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한 분의 글도 있지만, 특히 단편에서는 이 핀트라는 것이 적확해야 하며 작가의 의도하는 바가 둘셋으로 갈리지 않고 하나의 목적 아래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실레겔이 말한 구속하는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행동의 통일이니, 예리한 시튜에이션이니, 또는 하나의 갈등이 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느니 하는 하이제의 말들이 단일 구성의 방법을 제각각 자기의 주견대로 지적한 데 불과한 것이며, 이효석이 지적한 구성의 긴밀이란 말도 이러한 단일적인 구성법을 의미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구성법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선 때로 비약과 암시와 상징과 추리, 상상 등의 작용을 적절히 구사하는 수도 있으며, 유머, 위트, 해부, 반증, 풍자 등 모든 지적 요소와 낭만적 요소도 필요한 것이며, 특히 단편에서는 일맥의 괴기적인 공상과 환상적인 요소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은 문체에 대해서 실레겔이 언급한 것을 보면, 단편에서 구사하는 문체는 그 화술이 1층 높은 단계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을 나대로 설명한다면 단편의 문체는 그 첫 줄에서부터 소기의 목적을 향해 집약적인 효과를 노려야 하며, 또한 언어의 구사가 압축적이어야 하며 정밀하고 간결하여 하나하나의 용어가 심중한 의미를 가지며 하나의 목표를 위해 긴밀한 연관성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도이칠란트에서는 단편의 특질을 분량의 길고 짧음에 그다지 구애하지 않고 주로 복합 구성인가 단순 구성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이 단순 구성으로 이루어진 작품일 때에는 좀 분량이 길더라도 단편 소설로 규정하는 것이 통례인데, 이것은 실질을 중시하는 그 나라의 국민성의 소치라고 보며, 또한 단편의 특질을 무엇보다 주제의 강조에 둔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밝힌 단편 소설의 특질이 잘 나타난 작품을 보기로 한다면 세계적인 단편 작가로서 포우, 모파상, 체호프 등의 작품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작가로는 현진건, 김동인, 이효석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현역 작가들의 작품 중에서 좋은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위에서 밝힌 특질 밖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시도되고 있는 단편 소설의 새로운 동향을 살펴보자. 첫째, 양이 짧은 단편에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전개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여 어떤 일순간의 심적 상태를 표현함으로써 시적 수필의 경지로 나아가려는 경향과, 한편은 또 소설 문학의 특수 기능인 묘사나 설명을 기피하고 회화 중심인 희곡적인 체제로 만들어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 옛날의 데카메론과 같은 형태의 기반을 두고 동일한 주제 밑에서 각각 사건만을 달리 성립시키는 것과, 그와는 달리 동일한 인물이 각각 다른 사건을 빚어내게 하는 것 등이 있다. 그리하여 하나하나의 사건을 독립시켜 연작의 형태를 취하려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그 밖에도 과거의 형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세계적으로 엿보인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문학도 시대의 움직임에 따라 변모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거를 아는 동시에 또한 새로운 움직임에도 큰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산거일기 이광수 9월 18일 수요일 새벽 하늘에는 흰 구름이 날고 하얀 달이 빛나다. 둘의 쪽엔 반달이다. 목탁 소리 들리다. 오늘은 어머니 가신 날. 어제 오후에 차 한 봉지를 얻었기로 다려 먹었더니 정신이 쇠락하다. 내게 1년 동안이나 좋은 차를 대어주던 것을 생각하다. 아침 예불에 차차 마음이 어우러진다. 무엇이나 여러 번 거듭하는 동안에 힘이 나는 것이다. 봉근이가 장티푸스로 입원하였을 때 열은 내렸으나 촉갈이 심하여 아빠, 뜨뜻한 찬물에 끓타 주어 하고 새벽잠이 든 나를 깨우던 것, 꿀을 탄 차를 그리도 맛있게 먹던 것, 드롭스를 너덕게 종이에 싸서 제 손에 쥐어주며 내가 가지고만 있어. 먹지는 말아라. 하면 그는 만족한 듯이 응, 안 먹어. 만지기만 할 테야. 하고 대답은 하고서도 내가 한잠을 자고 나면 봉근이는 드롭스를 다 먹고 한 개만 남겨 쥐고 있던 것들이 생각이 난다. 중생은 슬픈 존재다. 그 중에서도 앓고 죽는 양이 참아 볼 수 없도록 슬프다. 나고 죽는 것이 모두 헛것이요 꿈이라 하더라도 슬프기는 마찬가지다. 선을 하고 앉았노라면 마음에 오고 가는 끊임없는 생각들이 모두 싱거운 것뿐이다.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이다. 몇 겁을 앉아도 부처의 경지가 아니 나타나서 애썼다는 옛 부처의 심경도 이러한 것인가. 9월 28일 토요일 예불이 끝나고 절에서 나와서 숲을 속으로 들어갔다. 일찍 깬 까마까치가 온다. 밤동안 맺힌 이슬이 높은 나뭇잎에서 길바닥에 괜 물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린다. 나무들은 희미하게 보일 뿐이요 무슨 나무인지 구별할 수는 없다. 오직 하늘을 찌르고 쑥쑥 솟은 잣나무, 전나무만을 알아볼 수가 있을 뿐이다. 물소리가 싸하더니 나무들 사이로 개울구비가 번쩍 보인다. 밤비에 물이 불었다. 내 발걸음 소리와 이슬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걸어간다. 웬 낯검은 사람 하나가 하얀 옷을 입고 뒷집을 지고 빨리 걸어서 나를 앞선다.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인가 보다. 징검다리를 건너 숲을 속으로 걸어 또 징검다리를 건너 잡목 숲을 속에 들어섰다. 도토리가 떨어진다. 마루턱을 올라서니 멀리 천마산 마루가 훤하다. 해가 오르는 것이다. 그 때문인지 고요한 숲풀에 문득 바람이 일어서 발 아래 넓은 경사면에 나뭇가지들이 흔들려서 새벽빛을 반사하고 있다. 이슬이 비 오듯 우수수 떨어진다. 조금만 더하면 서리가 될 찬 이슬이다. 벌써 단풍의 연한 빛을 보이는 잎사귀들도 있었다. 해가 비쭉 솟는다. 바람은 더욱 설레고 골짜기마다 안개가 피어오른다. 잣나무에서 안개가 일어난다. 나뭇가지에 걸린 거미줄이 무수한 이슬 구슬을 달고 번쩍거린다. 나는 솔잎을 씹으면서 절로 돌아왔다. 새마을 운동에 관하여 박형규 인간은 누구나 자기 발전을 추구하고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번영되고 유복한 생활을 영위하려 하며 또 그렇게 되기 위해 활동하고 노력한다. 이러한 인간의 욕구와 노력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있어 왔고 또한 인류의 역사가 존속하는 한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나라 국민이나 이러한 욕구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에서 유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가 있음은 무슨 까닭인가? 그 요인을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천연 자원의 혜택 유무, 역사의 특수성, 민족성의 특징, 정치 및 사회적 지도력, 정책의 방향, 인간 노력의 방향과 방법의 차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반의 이질성 등 천태만상의 여건의 차이에서 귀납되는 종합 상황이 그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노력의 방향과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우리의 여건은 어떠한가? 그것은 결코 흡족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낙후된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여 언제까지나 그 상황에 안주하고 말 것인가?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 근대화된 선진 제국도 과거에는 낙후된 상황에 처한 일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오늘날과 같은 번영을 누리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이것도 물론 한마디로 말하긴 어렵지만 역시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그들 국가와 국민들의 노력의 방향과 방법이 현명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할 것이다.
방향과 방법이 현명하지 못한 노력은 결국 도로에 불과하다. 이러한 노력은 보다 많은 피땀을 경주하면서도 현명한 노력에 비할 때 그 성과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노력의 방향과 방법의 여하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개인의 경우나 국가, 사회의 경우나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개인이나 국가, 사회의 발전 격차는 그 기반적 여건의 차이 중에서도 특히 인간 노력의 방향과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낙후성은 결국 지난날 우리의 개인적, 사회적 노력이 타당성을 결여한 데서 결과된 것이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바로 이러한 판단에 입각해서 정부의 정책과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노력을 합리적이며 소망스러운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마련된 광의적인 인간 노력의 방향 전환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이런 점에 착안해서 국정의 일대 전환을 가져온 것은 5.16 혁명 이후 민족 중흥을 위한 조국 근대화를 다짐하고 자조적인 국력 배양을 목표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한 데서부터 출발된 것이다. 그러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과정에서는 우선 국가기관 산업이 중점적인 육성과 공업 육성 및 수출 증대가 초미의 급선무였기 때문에 산업별, 지역별 개발 격차를 해소하는 국토종합개발이나 낙후된 농어촌의 지역 사회 개발에까지 충분히 균형적으로 주력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부터는 제1, 2차 5개년 계획의 성취를 통해 배양된 괄목할 만한 국가저력이 성장을 바탕으로 그때까지 뒤떨어졌던 지역 사회, 특히 농어촌 지역에 대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국력이 미치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그것을 위해 경주할 것이지만 이러한 노력이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주민, 곧 국민들의 노력과 협조가 병행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아니, 오히려 국민들의 자조적이며 협동적인 노력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노력을 자조적이며 협동적인 방향으로 올바르게 계도하고 그를 강력히 지원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요컨대 국가 노력의 올바른 방향에 부응해서 국민 노력의 방향도 또한 올바르게 설정될 때에만 우리는 조국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이러한 국민 노력의 올바른 방향을 위한 정책 설정이 바로 새마을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은 덴마크나 이스라엘의 개척사와 근대화 과정을 살펴보면 그 본질과 중요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그렇지만 덴마크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특히 민간 주도, 국민 주체의 개척 운동이 국가 발전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한 그룬트비의 국민적 각성의 촉구, 국민적 노력의 올바른 방향 제시, 그 이념에 호응하여 그를 실천운동으로 전개한 크리스천 콜드의 국민 고등학교 운동,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는 데 앞장섰던 달가스 부자의 국토 녹화 운동, 협동조합 운동으로 농민 협동체제를 모범적으로 확립한 크리스천 존네나 요겐센 등의 민간 주도의 개발 운동이 오늘날 지상 낙원인 덴마크를 건설한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떠한가? 2000년이나 조국 없는 민족으로서 갖은 멸시와 냉대를 받으며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던 유태민족이 자기들의 조국이라고 찾아간 이스라엘은 거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불모의 사막지대로서 유대 민족의 영광스런 조국은 건설하기란 실로 불가능에 가까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시온주의자들이 주동이 되었던 집단농장 키부츠의 개척운동과 모샤부의 개발 사업은 오늘날 사막을 오아시스로 만들고 선진국 수준의 부유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인간의 노력이 올바른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하며 이와 같이 위대하다. 국민들의 자조적이며 협동적인 개발 노력의 집대성이야말로 참다운 지역 사회 개발, 참다운 국가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다. 이 두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추진해 오고 있는 새마을 운동이 과연 어떠한 것이며 또 어째서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민족 중흥을 위한 조국 근대화 작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극 추진함으로써 큰 성과를 이룩하였는데 이제는 그 제2단계 작업이라 할 수 있는 균형적인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해 공업화의 여력을 몰아
국민적 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말하자면 60년대가 조국 근대화의 제1단계 작업인 경제 기반 구축의 시기였다면 70년대는 그 제2단계 작업인 균형 성장과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해 분발해야 할 시기이며 80년대는 그를 바탕으로 하여 조국 근대화 과업을 완수함으로써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여 대망의 민족 중흥을 기약할 시기라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그동안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추진해온 근대화 작업에 값진 성과를 보다 알차고 폭넓게 발전시켜야 함은 물론 농어촌 개발에 더욱 노력하여 균형적인 지역 사회 개발을 서둘러야 할 또 하나의 새로운 과제를 앞에 놓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조국 근대화를 위한 우리의 민족적 과업으로서 온 국민이 단결된 힘으로 이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부화된 시대적 사명인 것이다.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자립 경제의 기틀인 공업 개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산업 사회의 기반을 다지고 농어촌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균형적인 지역 사회 발전에 많은 성과를 올린 것은 결코 정부만의 힘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온 국민의 한결같은 분발과 노력으로 추진해온 새마을 운동이 그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추진해오고 있는 새마을 운동은 이제 국민 각자에 근면하고 자조적이며 협동적인 노력을 한층 더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할 때 우리는 균형 있는 지역 사회 개발을 한결 빨리 그리고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복지 사회 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새마을 운동은 작게는 내 고장은 내 손으로 건설하겠다는 지역 사회 주민의 자발적인 자기 발전 운동이며 크게는 민족 통일과 조국 근대화를 성취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애국 운동인 것이다.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과 병행하여 아니 오히려 그에 앞서 지역 사회 주민들의 자조적이며 협동적인 노력이 밑받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근대화 과업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고무적이고 소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이 새마을 운동을 더욱 알차게 그리고 더욱 끈기 있게 추진하고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노력을 지혜롭고 성의 있게 지원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조국 근대화를 위해 정진하는 보람찬 오늘을 청사의 길이 빛내야 할 것이다.